네, 사고기법, 소프트웨어 사고기법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고기법에서 갑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사고기법이 지금 우리가 비록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자기 분야에는 전문가다, 이런 가정을 이제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자기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풀 때 사용하라고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런 분들이 꼭 토목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건축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건물을 짓고 자기 사업에 맞는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듯이 그 정도의 감을 익히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제가 만일에 의사라면은, 제가 비록 건물은 토목 전공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필요한 건물은 지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제가 직접 짓는 거 아니잖아. 토목 전문가를 불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토목 전문하시는 분들이 지어주시겠죠.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입니다. 내 분야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불렀어. 그죠? 상의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쪽 파터, 사고기법을 전공하시는 컴퓨터 전공이 아닌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은 충분히 약간의 이해를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약간 익힘으로 해서 자기 분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최근에 들어서 이 사기법이 굉장히 진짜 각광을 받으면서 과목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한 채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된 교재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반 꼭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문제가 복잡하면은 분석을 해야죠. 한글로, 영어로는 유식하게 디컴포지션 하게 되겠습니다. 분석을 왜 했습니까?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안에 내가 아는 패턴들이 나타나요. 만일에 이게 라디오였다, 라디오 열심히 분석해봤더니 그게 앰프라는 패턴도 있고 튜너라는 패턴도 있을 수가 있고 스피커라는 패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해봤듯이 드라마 연습곡을 열심히 분석해 봤더니만 패턴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패턴들 나타났는데 이 패턴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기로 했죠.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불륜이라 부르자. 기억나시죠? 그죠? 또 요렇게 나타나는 이 패턴은 복수라고 하자. 드라마가 재밌으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폭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나타나는 거는 우리 폭력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게 함수로 요와 같은 일을 함수 이름을 짓고 요와 같은 이름을 함수로 이름을 짓자. 더 나가서 지난 시간에는 객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온 거는 자료 객체로 선언을 해서 또 객체들을 조합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얘들을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새로운 드라마를 만드는데 불륜 2건, 폭력 3건, 뭐 어떻게 할까요? 또 뭐 양심적인 행동 뭐 3건,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요거에 앞에서 만든 어떤 함수들을 가지고 와서 함수를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만들었던 객체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도 알고리즘이 적용될 거고, 이런 함수 같은 거 만들 때
알고리즘이 적용되겠습니다. 객체 만들 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가 컴포지션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다면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전 과정에 로직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석을 하는데 비논리적으로 분석을 했다. 안 되겠죠, 그죠? 패턴을 찾아내는데 엉뚱한 것을 패턴으로 이름을 짓는다. 안 됩니다. 물론 앱스트랙션 하는 것 방법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얘들을 모아나가서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가도 물론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논리는 특정한 분야에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 개발의 대부분 분야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첫 시간부터 우리가 거의 마지막 수업이 다 돼가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이 컴퓨터 역사를 살펴보면서 컴퓨터란 무엇인가? 컴퓨테이션이다. 이야기를 제가 계속 캘큘레이션이 아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테이션 하기 위해서 폰 노이와이라는 분이 최초로 이제 선을 끌고 다니면서 회로를 연결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던 것을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죠, 그죠?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자료와 프로그램을 기억 장치에 넣어 놓는다면은 프로그램을 한 줄 가지고 와서 시키는 대로 처리를 하죠. 여기 있는 자료를 바꾸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또 한 줄 가져와서 컴퓨터 시키는 대로 이 자료를 또 처리하고 또 자료를 이 프로그램 한 줄 가져와서 보고 이렇게 또 처리를 하고 하겠다, 그죠? 이건 프로그램이고 자료고 메모리에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 이걸 처리하기 위한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테이션 하게 되었다. 근데 컴퓨테이션이란 것이 자료가 있다면 한번 계산해서 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또 이 자료로 또 가지고 와서 또 조합을 해서 또 다른 또 자료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료를 변형시키고 있다가 우리가 최종으로 원하는 해가 나올 때,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완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 이 자료들은 현실에 있는 상태를 모델링하게 되고 상태, 상황 이쪽에서 이 끊임없이 캘큘레이션을 해나가는 이쪽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를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상태를 모델링하는 자료는 어떤 걸 모델링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자, 숫자, 실수, 그림 표현, 소리, 동영상부터에 대해서 다양한 걸 알아봤고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 이거죠, 그죠? 이 상태를 자료로 모델링을 하고 이 상태의 변화를 이쪽에 있는 절차로 해서 모델링을 해 나가는데 이 자료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구조를 갖추게 되면은 자료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우리 현실 상태를 모델링 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변수도 알아보고 배열 구조체 테이블, 링크드 리스트 트리 그래프 등도 알아보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에 관련된 간단한 알고리즘도 좀 알아봤습니다. 링크드 리스트에 링크를 엮어서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에 있는 자료를 없앤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배열에 자료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밀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지 않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다 보면 줄도 세워야 되고 큐라 그러죠, 그죠? last in first out 리포 자료 구조도 있어야 되고 트리, 해시 테이블 정도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더 복잡한 걸 만들고 또 이런 것들 사용해서 더 복잡한 걸 만들고 더 사용해서 더 복잡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구조가 어떤 게 있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외운다는 말이 안 되고 상황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료와 관련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알고리즘은 고투문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구조적인 방법론은 고투 리스크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고 뭐 볼 정도로 고투 리스크가 중요해지고 그럼 절차를 기술하는데 고투문 없이 하느냐? 없이 어떻게 그럼 절차를 기술합니까? 했을 때 순차문과 선택문이죠. 분기문과 반복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있더라. 우리는 요 네 가지 무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가 요런 별 만드는 함수 배우고 뭐 오각별 만드는 함수 배우고 구각별 만드는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함수로 해서 어떤 별이든지 만드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공간을 이렇게 별로 한번 채워보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절차는 함수로 모델링이 됩니다. 추상화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절차 요거는 별 그리기다 함수 만들었고 요때 연습했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절차를 주어진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절차를 열심히 연습을 했어. 이 절차는 별 그리는 거다. 패턴 함수 이름으로 패턴을 인식해서 함수 이름을 정하고 걔를 조립을 해서 이와 같이 배경에 별을 그리내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는 알고리즘이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가 그럼 결국 문제 풀이는 알고리즘을 하려면 자료를 알아야 된다 그죠. 자료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문제 푸는 절차로만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차의 추상화와 자료의 추상화가 수준 차이가 난다. 요걸 여러분 그죠? 이제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알고리즘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그냥 알고리즘이고 그건 그냥 문제를 푸는 옛날 사람들의 컴퓨터 처음 개발됐을 때 이렇게 절차를 나열하면 문제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 거죠. 함수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는 거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화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심화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게 기억나시나요? 어떤 회사에 연락처가 있고 연락처 관리하는 비서를 뽑았습니다. 재고 장부가 있고 이거 장부예요. 장부가 있고 요거는 연락처 표기하는 수첩이 있고 재고 장부가 있고 회계 장부가 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주소를 담당하는 비서, 재고 관리하시는 분, 회계 관리하시는 담당을 뽑았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 절차 함수에 해당된다 그죠? 됐는데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큰 일을 해야죠. 뭐 부장이 이분들을 시켜서 일을 하거나 뭐 사장은 또 밑에 부장들을 시켜서 일을 하고 거의 뭐 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과 거의 똑같은데 이런 사장이 여기 장부를 직접 수정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도 수정하고 이 사람도 수정하고 담당이 있는데도 뭐 그건 다 개무시하고 요새 개무시한다 그러죠. 장부를 막 건드려서 1년을 장사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회계장부가 다 틀립니다. 재고도 다 안 맞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했던 1년치 일을 전부 다 뒤져봐야지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상화 차이인데 자료는 매우 콘크리트하다. 구체적이다. 매우 구체적인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이 친구가 이제 하면 돼요. 담당들이 그 구체적인 업무를 하면 되는데 담당을 활용해서 상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 또 이 상위 문제를 이용해서 또 위에 상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 과가 있어요. 인사과, 뭐 회계과, 재무과 등인데 이 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총무부장님이 계시고 또 요 위에 또 관련돼서 일반 관리 이사님이 계신데 이 이사님들은 더 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아주 구체적인 장부를 만짐으로써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절차는 추상화가 계속 되어 나가는데 이쪽은 너무 구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절차의 추상화와 함수가 있죠. 자료는 추상화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자료는 추상화가 안 돼요. 지금 어떤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놔도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수준 차이가 된다. 레벨이 차이가 난다. 절차의 추상화와 자료의 추상화가 수준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걸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요걸 보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고 한 2주, 3주에 걸쳐서 자료에 대해서 계속 본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료의 추상화와 알고리즘을 묶어서 이거 객체다 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법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발견했다. 개발했다. 그래서 이거는 객체를 추상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요 객체라는 이게 자료 추상화에 해당된다. 인테자 i와 j가 있는데 요걸 묶어서 복소수를 만들고 또 복소수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또 어떤 계산을 해내고 또 해서 또 어떤 계산한 객체를 만들고 나가니까 요런 복소수 같은 객체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 복소수가 탄생했다. 정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복소수란 이 데이터 타입을 객체로 클래스로 선언을 해서 만들어내고 또 그 위에 또 상위 객체를 또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자료의 추상화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이 자료의 추상화와 절차의 추상화에 이래서 생겨났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생겨났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게 된다. 자료와 관련된 그 절차가 묶어서 단위 묶여서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디자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한 학기 짧은 시간에 3학점밖에 안 되는 이 과목 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 다 이해한다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 컴퓨터의 아키텍처 어떤 걸 배우겠다.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어떤 걸 배우겠다. 그 다음 나가서 자료 교조하는 과목에서 어떤 걸 배우는구나.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에서는 어떤 걸 배우겠구나.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C 프로그램, 절차 지향 프로그램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구나에 대한 큰 숲을 먼저 보자 이거죠. 숲을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깊게 파고 싶은 분야나 이걸 찾아 들어가라는 의미로 이 사기표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양 과목화 된다면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번 학기에 다행스럽게 대부분 전공하는 친구들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4주 정도의 3주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살펴볼 내용. 그러면 요렇게 문제를 완전히 절차 지향으로 풀다가 이제 객체 지향으로 푼다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풀이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분야는 주어진 문제를 풀었던 방법론입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방법론을 만들어 놓았고 AI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자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보다는 자료 처리가 더 중요한 정보화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시간을 내서 최근에 학습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면은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라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은 뒤에 있는 컴퓨터가 이걸 보고 배우고 가는 겁니다. 학습에 의해서 문제 풀이 방법을 배우는 것
이런 문제풀이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요거 시간이 된다면 다음 주에 좀 커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큰 도전 과제였던 컴퓨터 네트워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한 개로 엮어버리겠다. 요것도 지금 답이 나왔죠, 그죠? 인터넷. 근데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가. 사실은 이제 계층구조로 풀었죠. 계층구조 유명합니다. 그 풀이 방법이. 그걸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컴퓨터가 따라올 때 보안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따라올 때. 근데 이제 보안도 주어졌던 문제가 있어요. 주어졌던 문제를 지금 풀어냈고 그 문제를 대부분 다 이제 학문적으로 뭐 이상이 없죠. 지금도 뭐 사실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안 문제를 다 잡아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폐기하기로 뭐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은 정보 처리. 지금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죠? 물론 정보화 사회가 되기 이전에는 컴퓨테이션 한번 해보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 자동화 한번 해봅시다. 저 아주 우주까지 로켓도 한번 날려보고 이런 걸 계산해내야 된다 이거죠. 했는데 이건 이제 됐어요. 다 됐어요. 오케이. 계산 잘했어. 수금주와 목토, 천연, 명왕성까지 다 날아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네. 명왕성 없앱시다. 결론까지 내고 뭐 이런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상태에서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이 정보화 사회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전에 학교에 가면은 출석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출석하면은 입학 딱 해서 출석부 만들고 선생님 있으면 교우 직원 선생님 명단, 그다음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 리스트 연락처,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가계부 정리하고 책을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였는데 이게 전부 다 몽창 다 들어서 지금 정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에. 재고장부 안 보죠. 이제는 컴퓨터 보면 재고가 다 있는데요. 메뉴 컴퓨터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지금 컴퓨터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보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처리하고 만들어내는가를 좀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일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요걸 한번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다. 자, 그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데이터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나 문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데이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숫자나 문자나 기호로 나타난 것이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컴퓨터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뭐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종이에 적어놨어. 그건 별로 이제 자동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호로 나타나 있는 특정한 값, 강수량이 10mm입니다. 풍속이 10m, 초속 10m가 봅니다. 온도는 영하 10도를 예상합니다. 요거는 데이터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춥다. 요거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저장을 했다가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춥다 덥다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자, 자료 며칠 전에 가져온 겁니다. 이날 운이 좀 나쁜 인도분들 2812명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습니다. 요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인도는 여행하기에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 판단이 들죠. 요거 정보입니다. 정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 연기를 하겠다. 일정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보를 판단하고 정보를 보고 우리가 대응, 액션,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온도를 쟀다. 이건 1차 자료고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가 있습니다. 뭐 통계청 같은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지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져와서 요즘에 필요한 건 요거야. 뽑았으면 되는 거죠. 요런 것들 2차 자료라 그러더라. 뭐 그 정도 있고. 정보는 결국 자료를 가공을 한다. 가공을 한다는 말이 이제 필요한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보면서 춥다 덥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가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보가 있다면 어떤 특정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날씨가 춥다. 정보가 나오면은 나갈 때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겠구나. 고가의 핸드폰이 잘 팔린다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핸드폰 만들 때 가격을 무조건 올리면 되는구나. 그죠? 고가가 잘 팔린다며. 만 원짜리 핸드폰 안 팔리니까 원가는 만 원이지만 100만 원에 팔면 잘 팔린다. 그죠? 요런 거는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한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된다. 다시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처리하면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 과정인데 우리는 이 자료를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 1년 된 자료, 2년 된 자료, 3년 된 자료, 100년 된 자료, 1000년 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의 가격이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자료가 딱 들어왔어. 이게 이렇게 이게 정보가 생성돼서 나가는데 일단 자료를 당겨서 컴퓨터에 보관을 한다. 잘 관리하고 있다가 1000년 된, 2000년 된 지식, 뭐 만년 된 지식을 다 관리하고 있다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생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료는 자산입니다. 그죠?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관리도 못해서 버렸던 자산들, 어떤 사람이 이분이 저녁만 먹으면은 그 다음에 꼭 커피집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가더라.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이 정보가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으면 커피집 갈 거잖아요. 핸드폰으로 커피 광고 때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커피 그중에 뭐 마음에 드는지 가든지 말든지 뭐 만약에 아저씨 지금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오면은 2,000원 할인해 줄게요. 왔어요. 커피 먹고 있으면 이 사람 커피 먹고 난 다음에 아까 맥주 먹고 난다 그랬죠. 또 주위에 또 맥주집 광고 또 때립니다. 그럼 또 이분이 밥 먹고 커피 먹고 난 맥주집 간다 이거죠. 또 맥주집 가면 또 막 노래방 간 것도 또 때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돈이 됩니다. 돈. 이거 아주 간단한 예인데 그죠? 오늘 10도였다. 오늘 10도 괜찮아요. 근데 1년 전에 10도였다. 2년 전에 10도였다. 5년 전에 8도였다. 100년 전에 몇 도였다. 1000년 전에 몇 도였다. 10만 년 전에 몇 도였다. 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날씨 예측이 되죠. 뭐 이런 걸 본다면은 이 자료는 모으면 모을수록 자산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자꾸 욕심을 내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4개의 부서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올게요. 이 은행의 예금부는 우리 고객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출부는 고객 자료가 똑같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 빌려갔다 대출 자료를 이렇게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부는 고객 자료와 카드 자료를 관리하고 신용부는 고객 자료와 그 고객의 신용을 관리한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자료를 컴퓨터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A 부서 자료, 여기 이제 고객 자료가 있고 예금 자료, B는 고객 자료와 대출 자료, C는 고객 자료와 카드 자료, D는 고객 자료와 신용 자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컴퓨터 한 대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2개 중에 하나겠지. 2개 중에 하나. 여기 온다면 물론 여기도 고객 자료, 자기 자료, 고객 자료, 자기 자료 이렇게 이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옛날에 우리 종이로 관리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디스크 용량 이거는 뭐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건너뛰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료를 관리할 때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여기에 홍길동이가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1년 전에 홍길동이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이 홍길동이가 부수자료 여기 대출한 데 와서 돈을 한 100억 빌려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홍길동이가 여기 지금 여기는 무슨 카드죠. 카드 산데 홍길동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뒤 신용카드가 서 홍길동을 보니까 홍길동은 우리 은행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객 자료를 각 부서가 고객 자료를 딱 같이 관리하고 있고 자기가 필요한 기록, 대출 기록, 예금 기록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요 고객 자료에 미스매치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에 은행 대출하는 쪽에서 홍길동한테 한 달 중에 100을 대출을 줬어요. 신용이 좋아 보였어. 그래서 은행 예금을 보니까 홍길동이라는 고객은 10년 전부터 우리 은행에 온 적이 없어. 은행 신용을 보였더니만 자기 은행에 있는 신용으로 홍길동은 20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길동한테 야 너 100억 빌려갔으니까 돈 좀 달라 그랬더니만 홍길동이 하는 말이 나 돈 빌려간 적 없다. 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금부 봐라. 나는 예금부 봐라. 홍길동이 너 고객 아니라고 되어 있지 않냐. 너 회사 고객도 아닌데 너가 무슨 돈 100억 빌려갔니. 여기는 두 개는 없다고 되어 있고 여기 한 명 되어 있다. 과반수로 하자. 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홍길동이 너 고객 아닌데 뭔 돈 100을 빌려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료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순간 이 모아놓은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이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은 이런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다면은 모든 자료를 다 전화를 해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된다. 자산이다 그랬는데 폐기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저장 공간 낭비 이거 한식 몇 번 안 하니까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자료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딱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데 자료를 이제 컴퓨터에서 자료를 관리한다면 이 많은 자료가 무결해야 된다. 결점이 없어야 된다. 돈도 안 빌려줬는데 돈 100억 빌려줬다고 되어 있고 내가 가서 이게 돈 10원 저금했는데 10원을 저금을 했는데 10억 이호경이가 저금했다고 되어 있다면 대박 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런 식의 결점이 있다면은 아무런 자료의 가치가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를 DB로 관리하면은 자료는 무결해야 된다. 무결성, 데이터 인테그리티 보장돼야 된다. 데이터 인테그리티란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자료값과 현실에 있는 자료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쇼핑 센터 가가지고 굉장히 귀한 물건인데 샀어. 한 달 있다가 물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 재고 있는 거 보고 주문했는데 물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친구들 없어서 못 보내준다 그러면 저가 이기지. 근데 다시는 나는 그 회사하고 거래 안 하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지. 거기 가지 말라고.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들어갈 자리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갈 자리는 나이가 있어야 되고 나이도 뭐 10,000살 되어 있고 1000살 되어 있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전화번호 적으라 그랬는데 뭐 1, 2, 3 한글로 적어놓고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잘 못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트리거들이 있어서 네가 이 자료를 고친다면 반드시 이것도 고쳐라. 이런 조건들을 달 수가 있죠. 무결성을 위한 조건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데이터가 무결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중복 자료는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중복이 아예 안 되면 좋고요. 중복이 안 돼 있으면 좋고, 홍길동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없으면 좋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홍길동 여기 죽었다, 여기 살았다, 여기 죽었다 이렇게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꼭 필요한 자료 중복이 있다면 중앙에서 통제하면서 철저하게 관리시켜야 한다. 근데 여기 있는 홍길동과 여기 있는 홍길동, 여기 예금 부서가 있고 여기 대출 부서가 있는데 여기 홍길동 관리하고 여기 홍길동 관리하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관리 부서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홍길동 이름 갖다 개명했는데요.
이 친구가 여기도 개명시켜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뀌었는데요. 전화번호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집 주소 바꿨어요. 여기 집 주소도 바꿔주는 거고. 이런 일을 조항에서 해주면서 자료 중복을 없애고, 불일치하는 자료는 없애고, 자료 중복은 최소화하고 앞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료가 중앙에 가치 있게 저장된다. 이거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한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면은 중앙 통제하에 중복은 최소화하면서, 중복이 있다면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컨시스트하다 말이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결점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에서 고객 리스트는 중앙에 두고 데이터베이스가 기계적으로 얘를 관리합니다. 홍길동 지금 예금부서는 요 고객 리스트를 쓸 수 있고 자기 예금 현황을 관리를 하고요. 대출부서는 고객 리스트 요걸 사용을 하면서 대출 카드를 현황을 관리를 하고, 카드부서는 고객 리스트와 카드 현황, 신용부서는 고객 리스트와 신용 현황을 요렇게 관리를 한다면은 홍길동이가 여기에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통합 관리돼야 된다. 그리고 자료가 요와 같이 구조적 좀 구조화가 돼서 중복은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자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강의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죠? 무결성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환자 기록, 은행의 예금 기록, 학교 학생들 리스트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본다면은 통합된 데이터,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것들입니까? 뭐 현재 이 과목을 듣는 수강생 이름은 뭐다. 우리가 뭔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은 이와 같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여기 나 어떤 자료 좀 저장해줘, 어떤 자료 좀 나한테 얼마야, 홍길동 이름 좀 바꿔줘,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파트에 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요 파트에 위치한 시스템이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세요. 그럼 이 친구 답을 주고, 또 어떤 자료 업데이트 좀 하세요.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인터페이스에서 프로그램 언어는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처리형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언어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963년도에 IDS라는 데이터베이스 DBMS 여기 소프트웨어예요. DBMS가 만들어짐으로써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자료를 넣고 데이터를 빼낸다. 굳이 뭐 언어, 뭐 데이터 언어 이런 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죠. 학생 명부가 이렇게 쭉 있고, 뭐 고객 명부가 쭉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학생 명부도 만들고 고객 명부도 만들고 이 테이블 구조도 좀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이쪽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리고 이 안에 그러면은 고객 이름이 홍길동이가 있고 전화번호가 몇 분이고 주소가 몇 분이다 넣어줘야 되죠. 요거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쪽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시스템을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구축하고 사용자들한테 계정도 발급하고 당신의 사용 권한은 뭡니다. 이런 걸 세팅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분은 DBA라고 하죠. DBA는 직업이 있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앱을 만들면서 DB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죠. 그 앱 사용자는 앱을 통해서 DB를 쓰게 되고 우리 프로그래머는 이 앱 사용자한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여기서는 SQL이라는 언어를 써서 DB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DB를 직접 SQL로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DB 잘 아는 사람들은 하겠죠. 최종 사용자 되겠네요. DBA 하는 일은 이렇고요. 응용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직접 사용한다 이렇게 되고 자 언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학생 요번에 정보 저장할 거야. 학생 구조가 어떻게 돼? 이름, 번호, 이메일 이런 식으로 탭을 저장할 거야 라고 들어온 게 데이터 데피니션 언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넣어야죠. 홍길동이면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고 주소는 씁니다. 이렇게 엔트리를 넣는 거는 데이터 조작 언어. 그리고 그 외에 사용자 아이디 유저를 만들고 패스워드 권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언어는 데이터 컨트롤 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